나는 직감이 특별한 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줄 알았다. 이제는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안다. 첫 신호는 11월에 찾아왔다.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일,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의심의 여지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 삼청동의 한 빌라에 살았다.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집이었다. 한때 이 가까움은 우리의 축복이었다. 침실은 부엌으로 이어졌고 아침이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하나의 욕실을 함께 썼다. 이제 집 안구석구석은 나의 커져가는 불안감의 증인이 되었다. 민준이 휴대폰을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내려놓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제스처였지만 메시지가 오면 그는 욕실로 들어갔다. 전화통화는 12월의 칼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추운 날에도 꼭 베란다에 나가서 했다. 내가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다. 광화문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회사 송년회에서 나는 그의 시선을 포착했다. 그가 마케팅팀의 해운을 쳐다봐서가 아니었다.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문제였다.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내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내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어쩌면 내가 다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드라마와 배신으로 가득 찬 원고를 읽다 보니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걸까?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인파의 섞여보신각 앞에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민주는 내 모든 의심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잠시 후 택시 안에서 그의 휴대폰 화면이 메시지로 환하게 빛났다.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자와 하트 이모티콘만 겨우 볼 수 있었다. 발신자는 해운 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사무실에서 온 거야. 그가 코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다. 알잖아. 다들 새해 인사 보내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 동료가 왜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할 자정 너머에 메시지를 보내는지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가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답장을 보내느라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을 못 본 척하면서 2월에 민주는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여행, 가방을 쌌다. 내가 서울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작별의 키스를 나눴다. 나는 우리 채 앉아 그가 승강장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민지를 만나러 근처 카페로 향했다.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민지가 커피를 저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내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내 얼굴에 두려움이 그대로 쓰여 있었을 테니까. 수진아, 확인해봐야 해. 이런 불확실함이 널 망가뜨릴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불확실함은 이미 나를 서서히 치료약 없는 병처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최악의 예감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사람들은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민주는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며 나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다. 해운대의 작은 가게에서 샀다고 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생각하며 정성껏 선물을 고르며 그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잠시나마 그 말을 믿고 싶어졌다. 진주는 우리가 신혼여행을 보냈던 남해의 여름날처럼 따뜻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이 잠시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시선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치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그가 출근한 후 나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의 컴퓨터를 확인한 것이다.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우리가 처음 키웠던 강아지 이름과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민준이 절대 바꾸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습관에 얽매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검색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첫 번째 경고 신호였다. 민주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운로드 폴더는 비어 있었고 문서 폴더에는 회사 프로젝트 파일들 뿐이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휴지통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항상 휴지통 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삭제된 파일들 속에서 H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마케팅팀 해운의 사진 수십 장, 사무실에서 찍은 것도 있었고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찍은 것도 있었다. 카페? 아니면 누군가의 집. 몇 장의 사진에는 내 남편이 의심의 여지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껴안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다. 한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민준이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은 나중에 찾아왔다. 그 순간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마치 내 일부는 언제나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는 듯이.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해야 할 일을 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라 호텔 어딘지 알아?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거기? 알지. 근데 왜? 내일 저녁 유고르 씨의 거기 뵈서 만나. 그리고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와.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진정한 우정을 사랑하는 이유다. 모든 결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우리는 회사 일, 주말 계획, 보고 싶었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3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어떻게 단 하루 오후 만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짓고 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에게가 아니라 혜운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내일 저녁 집시 30분 신라 호텔에서 한잔하자는 간단한 초대였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는 침실로 돌아와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민준이 목욕 가운을 입고 젖은 머리로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말했다. 나 내일 민지랑 저녁 먹기로 했어. 여자들끼리? 아마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 그는 내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란히 잠들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내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최소한 품위 있게 떠나고 싶었다. 신라 호텔은 역사가 숨쉬는 서울의 명소 중 하나다.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 벨벳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데려오는 곳.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민지가 호텔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마치 50년대 영화배우 같았다. 나는 빨간색을 선택했다. 눈에 띄는 밝은 레드가 아니라 잘 익은 체리처럼 와인처럼 피처럼 깊은 붉은색이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사서 딱 한 번 입었던 드레스. 민주는 그때 내가 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눈부시다고 말했었다. 오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이제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줄래?
내가 그녀 옆에 앉자 민지가 물었다. 곧 전부 알게 될 거야. 레스토랑에 자리 예약해뒀어. 입구가 잘 보이는 곳으로. 웨이터가 우리를 완벽한 위치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레스토랑 입구와 호텔 로비 일부가 모두 보였다. 완벽한 관찰 지점이었다.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다. 레드 와인, 드라이한 것으로. 우리는 기다렸다. 이거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민지가 우아한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어떤 이야기는 그에 걸맞은 무대가 필요하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7시 25분 민준이 보였다. 그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에 들어섰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 그는 아마도 발을 물어보며 접수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레스토랑 가장 구석, 화분에 가려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5분 후 그녀가 나타났다. 혜우는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금발머리에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 그녀를 보고 일어서서 뺨에 키스하고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허리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저 여자야? 민지가 내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터가 그들을 우리에게서 수십 미터 떨어진 창가 테이블로 안내했다. 완벽했다. 나는 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 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민지가 속삭였다. 이제 그들이 와인을 주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들은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나는 민준이 혜운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를 웃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한때 나만을 위해 예약되었던 작고 친밀한 제스처였다.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다 주고 떠났을 때 나는 일어섰다. 여기 있어. 내가 민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 오지 마.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결심 때문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들의 테이블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을 때 민준이 내 쪽을 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보았다. 태평한 미소에서 완전한 공포로. 수진? 그가 일어나며 속삭였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앉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두 사람 다 앉아서 들어. 혜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민준과 나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다. 눈물로 번질 만한 화장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모든 것을 각오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 자기소개부터 하죠?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수진이에요. 민준 씨 아내. 그리고 당신은 혜운 씨겠네요. 내 남편이 나한테는 부산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밸런타인데이를 함께 보낸 여자. 찾아온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혜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은 땅으로 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가 말을 시작했다. 거짓말은 그만해. 사진 다 봤어. 전부 다. 당신 컴퓨터에 있던 거, 휴지통에서 지우는 걸 잊어버린 사진들. 혜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몰랐어요. 별거 중이라고는 했어요. 그냥 서류상 절차만 남았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동정심 같은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 역시 그의 거짓말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별거?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재밌네. 우리는 어젯밤에 잠자리를 가졌고 오늘 아침엔 내가 당신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꽤 특이한 별거 아니야?
민주는 마비된 사람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순수한 공포, 자신의 거짓말이 마침내 터져나온 눈사태처럼 한꺼번에 드러난 사람의 공포였다. 해우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듯 핸드백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앉아요. 당신도 진실을 전부 들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둘 다. 눈물이 가득한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 주변의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손님들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아무도 우리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됐어요? 나는 빈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민주는 침묵했다. 마침내 대답한 것은 혜운이었다. 7개월이요.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만났어요. 7개월. 내가 그의 좋아하는 색깔, 견과류, 알레르기, 집중할 때 코를 찡그리는 버릇을 알게 된 시간의 거의 3분의 1, 동시에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당신의 애인이 정말로 싱글인지 확인해 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이혼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같이 소송을 제기했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나는 웃었다. 내 웃음에는 즐거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민준 씨, 당신이 그렇게 창의적인 줄은 몰랐네. 위조된 이혼 서류라니?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인데. 그는 테이블 상판만 쳐다볼 뿐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를 때리고 싶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의 일부라도 그가 육체적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도 이미 부서진 것을 고칠 수는 없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이제? 내가 되물었다. 이제 나는 집에 가서 당신 짐을 싸서 현관에 둘 거야. 내일까지 가져갈 시간을 주겠어. 그 후에는 자물쇠를 바꿀 거야.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설명하게 해줘.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7개월 동안 나한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수천 번은 있었어. 당신은 거짓말을 선택했지. 매일, 매 순간 당신은 거짓말을 선택했어. 나는 여전히 돌처럼 굳어 앉아있는 혜은에게로 돌아섰다. 민준 씨를 당신보다 더 오래 안 사람으로서 조언 하나 하자면 도망쳐요. 12년 동안 인생을 함께한 나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었다면 망설이지 않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테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상한 가벼움이 느껴졌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렀던 모든 의심, 두려움, 불확실함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한때 사랑으로 채워졌던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았다. 계산은 이미 했어요. 나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저녁도 주문해뒀고요. 연어 요리가 맛있다고 하더군요. 뭐 입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가 결국 다무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민지가 놀라움으로 동그래진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테이블로 돌아갔다. 여기서 나가자. 나는 핸드백을 집으며 말했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에게 나는 질투심에 불타 한바탕 소동을 벌인 또 한 명의 배신당한 아내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상관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은 마포구에 있는 민지의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녀는 내게 잠옷을 빌려주고 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울 때는 옆에 앉아 있었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조용히 있어 주었다.
진정한 우정이란 그런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조차 그 공간을 정확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 다음 날 우리는 이제는 오직 나만의 집으로 갔다. 민주는 내가 메시지로 부탁한 대로 문 앞 화분에 열쇠를 두고 갔다. 그의 짐은 현관에서 사라져 있었다. 나는 감정의 파도가 나를 덮칠 것을 각오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속을 파낸 것처럼 이상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집은 거의 똑같아 보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랐다. 같은 가구, 같은 벽, 창밖으로 보이는 삼청동의 같은 풍경. 하지만 문 옆에 있던 그의 신발,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의 코트, 부엌 조리대에 놓여있던 맛이다. 남은 그의 커피잔이 없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이곳에 없었던 것처럼 그의 존재의 흔적들이 사라졌다. 민지는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붙잡아줄 준비가 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공허함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깨어난 뒤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같이 있어 줄게. 저녁이 다가오자 민지가 제안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정말이야? 소파에서 자도 돼. 알아. 그리고 고마워. 하지만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곳은 내가 사계절 내내 활기가 넘치는 서울의 거리를 자주 바라보던 곳이었다. 지금 나는 같은 건물, 같은 식당, 집으로 서두르는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마치 현실이 초점을 잃고 색이 바래고 소리가 희미해진 것 같았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나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억들이 슬라이드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 결혼식 날의 민준, 저녁 식사 때 웃던 민준, 비가 내릴 때 내게 키스하던 민준, 그리고 더 새로운 이미지들, 휴대폰에 고개를 숙인 민준, 조용히 전화를 받고 욕실에서 나오는 민준, 그냥 출장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특유의 표정. 이제는 그것이 거짓말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신호들은 서울 시내의 넌사인처럼 선명하게 도처에 널려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결혼 생활의 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있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은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출판사로 돌아가 원고를 읽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필요할 때는 미소 지었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었다. 겉으로는 똑같은 수진이었지만 안에서는 내 몸 안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금요일 레스토랑에서의 대면 일주일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 씨, 저 혜은이에요. 숨이 잠시 멎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다. 더 지쳐 있었고 신라 호텔에서 보았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물었다. 민준 씨,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소파에 앉아 다음 폭로에 대비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삶에 남은 것을 더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듣고 있어요.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쏟아내듯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들의 메시지를 봤어요. 적어도 3명은 더요. 다른 도시에 사는 여자들이요. 몇 년 전부터요. 나는 눈을 감았다. 당연하지. 내가 예외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민준이 겨우 7개월 전부터 거짓말을 시작했다고? 거짓말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언제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의 객차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끌고 온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너무 세게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며 물었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모든 진실을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이해해 줄 사람과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절망적인 기운이 내게 연민을 느끼게 했다. 그녀 역시 다른 종류의 희생자였다. 우리 둘 다 우리가 믿었던 남자가 짠 거짓말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왜 그게 궁금한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면서 물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대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그에게는 필요했겠지. 그는 항상 그랬다. 문제가 커지면 민주는 사라졌다. 고등학교 때는 1군에 들지 못하자 축구를 그만뒀다. 대학 때는 경제학이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공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중생활이 무너지자 한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던 자네를 뒤로하고 다른 도시로 도망친 것이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둘 모두에게요. 혜운과의 통화 후 내 안에 무언가가 터졌다. 심장이 아니었다. 그건 이미 부서졌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댐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응시하는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그냥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먼지를 닦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박적인 대청소였다. 마치 내 삶에서 민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나는 그가 입고 간 양말,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 나에게 준 선물들을 버렸다. 벽에서 우리의 결혼 사진을 내려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았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로 큰 봉투 3개를 채워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다. 새벽이 왔을 때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다. 세제 냄새와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벽에 주황색 무늬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레스토랑에서의 대면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민준을 잃은 것에 대해 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깨닫기 훨씬 전에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다. 나는 내가 상상했던 미래를 잃은 것에 대해 울었다. 우리가 결코 갖지 못할 아이들, 우리가 결코 떠나지 못할 여행, 우리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함께 보내지 못할 노년.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 내가 물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적 내가 다니던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는 핫초코와 치즈케이크를, 자신에게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이제 우리는 둘 다 커피를 골랐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의심, 증거, 그리고 대면에 대해서, 나를 채우고 있던 공허함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엄마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셨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 손을 꽉 잡아주셨다. 그 녀석은 항상 좀 재수없는 구석이 있었어. 내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너한테는 다를 줄 알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쩔 계획이니? 좋은 잼요. 좋은 질문이었다. 몇 주 동안 나는 매일을 버티는 데에만 너무 집중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 맞은편에 앉아 있자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항상 이탈리아에 가고 싶었어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요. 어쩌면 지금이 그걸 할 좋은 시기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래? 모르겠어요.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죠. 출판사에 휴가를 내거나 원격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냥 변화가 필요해요. 숨 쉴 공간이요.
엄마가 미소 지었고 나는 엄마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자랑스러움. 그렇게 해. 가. 세상을 보고 와. 그리고 돌아와서 전부 이야기해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봄이 나무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나뭇가지의 새싹들이 색을 띠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짙푸른 색이었다. 나는 신선한 풀과 축축한 흙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내 결혼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상처받았지만 살아 있었다. 외롭지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